자, 우리 주택연금 배우셨는데 주택연금이 또 약간 바뀌었어요. 이제 연금이나 뭐 보금자료는 약간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뀐데 나중에 3, 4월 강의할 때는 바뀐 부분. 우대 방식 쪽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예,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자, 우선 수익환원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수익환원법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개념인데, 자, 한번 개념 볼까요? 부동산 우리가 소유에서 우리 부동산 가치 개념을 한번 보면은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편익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에, 이것도 수익환원법도요. 우리가 미래에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순수율도 현재 가치로 환원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뭐죠? 순수익. 자,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이나는 뭐다? 또는이에요. 또는. 또 뭐죠? 미래의 현금 흐름.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우리는 환원하거나 할인의 네모. 자, 26회 시험은 또 할인, 그 네모 안에 들어갈 말 출제했습니다.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우리는 수익환원법인데, 자, 환원은 뭘로 환원하죠? 환원 이율로. 자, 환원할 때는 환원 이율로 환원하고, 우리가 또 할인할 때는 뭘로? 할인율로 할인을 해요. 대상 물건의 가액이 바로 수익 가액이죠. 대상 물건의 가액이 수익 가액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계산 문제는 오른쪽이 아니라 어느 걸 출제한다? 계산 문제를 출제하면은 왼쪽을 출제. 2년 전에도 28회도 이걸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8회 시험 같은 경우가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또 요 16회 시험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또 출제 많이 해요. 네모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느냐? 자, 여러분, 순수익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 안정적이라면 환원 이율이 높으면 수익 가액은 낮고, 반대로 환원 이율이 낮으면 수익 가액은 높기 때문에 수익 가액과 환원은 서로 반대로 변동하는 거죠. 역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수식은 반드시, 요 수식은 꼭 기억해야 돼. 계산 문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24회도 계산 문제 냈고요. 28회도 출제했어요. 요 수식을 꼭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익환원법은요, 특히 이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 여러분 수익성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이 수익성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일반 기업에서 나타나는 이 기업용 부동산. 자, 일반 기업 경영에서 나타나는 기업용 부동산은 세 가지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광업용 부동산이 있고, 또 하나가 임대용 부동산. 이것은 임대용 부동산은 뭐에서 나타나죠? 부동산의 임대. 이 부동산의 임대에서 나타나는 임대용 부동산. 수익 창출하는 이 부동산에 적용하는 게 수익환원법. 수익이 있어야 돼요. 주거용 부동산이나 공공건물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수익성 부동산에 적용한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자, 우선은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 대표적으로 뭐죠? 순수익은 이미 배웠죠.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환원 이율.
그리고 또 우리가 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이죠.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죠. 환원이율 또는 할인율. 근데 자, 순수익은 우리 월로 계산하지 않고 항상 뭘로? 연으로, 연간 단위로 구합니다. 순수익은 우리 연으로 계산해요. 연간 단위로. 산정이라는 거 뭐죠? 구한다. 연간 단위로 구해요. 순영업소득입니다. 자, 순영업소득, 순수익의 성격은, 자, 순수익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성격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니까 우선 미래 수익인데, 미래 수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현재 부동산 가액 구할 수 있죠.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또 순수익은 자녀 수익이에요. 나머지 자녀 수익이니까 또 수익 배분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녀가 들어가면 수익 배분입니다. 자, 수익의 성격인데, 그럼 순수익의 개념을 보게 되면은, 자, 장래 산출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되는 또는 예상되는 순수익은 뭐에서?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수익에서 또 기대되는 뭐를 빼주면? 총비용을 빼주죠. 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게 순수익. 그래서 여기서 뺀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무슨 수익? 자녀 수익 성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배운 거, 우리는 공실이 없이 100%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가능 총소득, 투자론에서 배운 거 다시 복습.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자, 공실 및 불량부채에 따르는 대순충당금을 공제하고, 또 뭐를 대준다? 기타 소득. 자, 여러분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은 유효 총소득. 자, 요거 지금 기억나신 분은 합격. 요 시험에 매년 나오는데. 지금 기억하면 이제 공부 많이 하신 거지 뭐. 여기다가 요거는 임대료 수입이잖아요. 임대료 수입에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비용이 뭐죠?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경비를 지출. 이제 비용을 지출하면 이제 뭐가 나오죠?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순영업소득.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우리는 줄여서 순수익이라고 하죠. 지금 이걸 구하는 걸, 구해서 여기 들어가는 걸 요즘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이걸로 계산하는 걸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론에서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2년 전에도 이걸 가지고 구하는 건데. 자, 그래서 잘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24회는요, 뭐 유효 총소득이 얼마, 영업경비 얼마, 그러면 순수익 바로 빼주면 나오잖아요. 24회는 그렇게 출제했고, 28회는 이거 전체를 이용을 한 거. 잘 정리하십시오. 순수익. 늘 얘기했죠. 순수익은 구할 때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면 직접법, 직접 못 구하면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면 간접법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순수익은 요것만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뭐죠? 환원 이율. 자, 환원 이율의 개념을 보면은, 환원 이율의 개념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부동산 가액을 구하기 위한 이율의 개념이 환원이율인데, 여러분 18회 시험은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물었어요. 순수익, 순영업소득으로 출제했겠죠. 그게 정답이고, 요 계산 문제 또 18회 시험에 나왔어요. 그때는 부동산 가액은 주어졌어. 2억 원. 총 투자한 금액이 부동산 가액 2억인데 요 순수익을 이렇게 해서 구해서 들어가면 돼요.
계산 문제 1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액은 투자 금액인데 자 1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순수익이 1억이 발생했어요. 그럼 10억에 1억이니까 몇 프로? 10%가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뭐를 나타낸다? 수익성을 나타낸다.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낸다는 것. 환원 이율은.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나타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 지역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죠. 자 여의도, 강남, 테란로, 광명 수익률이 다 다르죠. 어디 속했느냐, 대상지역이 어디냐, 부동산 어디 있느냐, 대상지역, 품질과 등급, 품등이라고 해요. 예? 또는 대상물건 성격 등에 따라 뭐가 환원율은 같다, 차이가 있다. 네,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할 수가 없어.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환원 이율의 구조. 자, 환원 이율의 구조를 보면은 자, 환원 이율은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인 어떻게 돼? 자본 수익률에다가 또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분을 회수, 감가상각분을 어떻게 돼? 회수를 해야겠죠. 자본, 투자한 자본을 회수를 해야 돼요.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를 대준 개념인데, 자 미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이론에서는 자본 수익률은 무슨 개념? 할인율의 개념. 자본 회수율은 뭐죠?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감가상각률을 감가상각률. 자, 9회 시험, 14회 시험에 출제된 질문 구조. 자, 그럼 환원이율에 또 뭐가 있어요? 종류. 환원이율의 종류를 보면은 자, 여러분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개별 환원이율. 예를 들면 토지 환원이율, 건물 환원이율 있어요. 토지, 건물 묶였어요. 토지, 건물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환원이율은 종합 환원이율이라고 해요. 종합 환원이율. 자, 그리고 거기 보면 또 감가상각률, 여러분 이 감가상각률 포함 여부에 따라서 상각전 환원이율, 상각 후 환원이율이 있어요. 우리는 환원이율은 상각 후 환원이율 적용하죠, 보통. 자, 그리고 소득세 공제, 세 공제하느냐, 공제하기 전이냐, 후냐. 세 공제 전 환원이율, 세 공제 후 환원이율. 그럼 세 공제 전을 줄여서 세 전이라고 하고요. 세 공제 후를 세 후라고도 해요. 자, 이런 종류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또 많이 출제되는 게 보니까 거기 뭐가 나와요? 381페이지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진짜 많이 나오죠. 저도 출제하면 여기 출제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예? 우리가 요거 계산 문제 아니면은 환원 이율 쪽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 예? 수익 환원법의 3대 문제가 뭐냐 하면요, 환원, 현재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환원 대상 소득의 문제, 그리고 환원 이율 결정의 문제, 그리고 자본, 투자한 자본 회수의 문제, 3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서 여러분 중개사에는 이것을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 이율하고 저거 계산하는 거. 환원 이율 결정 문제가 여러분 중개사 수준은 그겁니다. 자본 회수라든지 환원 대상 소득은 감정 평가사 영역으로 가버리고 여러분은 이쪽에서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오면. 자, 그럼 환원 이율 구하는 방법은 뭐다? 5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시장 추출법.
시장 추출법 또는 시장 접근법. 자, 시장 추출법, 시장 접근하는 방식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평가 대상 물건이잖아요. 이 대상 물건과 가장 유사한 최근의 사례, 최근의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해야 돼. 최근의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해서 그 사례에서 직접 환원 이유를 구하는 방법. 직접일까요? 간접일까요? 직접. 예, 이렇게 대답은 잘 하시는데 우리 시험에 간접으로 내면 또 어디 틀린지를 몰라. 아니 진짜 보면요 말 한두 글자를 바꿔버리니까. 우리 저 교수님 중에 한 분이요, 진짜 대단하셨더라고요. 저번 주에 토요일 날 누가 돌아가셨더라? 장모님 돌아가셨나? 일요일 날 아버님 돌아가셔요. 이틀 영서 돌아가시대. 바빴습니다. 예. 한 번은 저 목포에, 한 번 서울 왔다 갔다 하시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게. 저들보다는 그분이 더 바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뭐 사모조도 해야 되고 뭐 왔다 갔다 뭐 하는데 뭐 선생님들 모이겠죠. 교수들도 대학 교수도 모이고 뭐 하는데 그 얘기를 늘 하던데 공부 여러분 하실 때 이제 하루에 뭐 4시간 10시간 공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시험에 나올 거 공부하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걸 하는데 시험 출제 경향이 2년 전부터 바뀌는데 예? 문제는 여러분 공부는요, 예? 과거 거 공부한대요. 무슨 암기비법 뭐 이런 거. 그거 공부하면 원래 떨어집니다. 작년에 2차 우수수 떨어진 이유들이 1차도 많이 떨어지면 2차도 많이 떨어진 이유가 과거 공부했잖아요. 암기비법 안 통해요. 이제 출제 기준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올 거 공부 너무 많이 한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좀 강조해 준 거, 좀 별표 3개라도 있는 것만이라도 좀 보세요. 응? 다른 건 모르겠어요. 별표 3개 있는 거나 좀 보시고, 여러분 요즘 종합적으로 출제하니까 한 부분, 여기 뭐 암기 이게 안 통해요. 여러분 2차 과목들이.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서 공부할 때 약간 시간 걸려도 기본서 정독을 좀 많이 해요. 결론은 정독 한 번 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과목은 좀 정독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이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보면은 이제 열심히 암기를 하더라고요. 두음자 암기인가? 뭐 그 암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시험 가서 도움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여튼 이제 시간 걸린데 그래서 시험에 하루 2시간만 하더라도 시험에 나올 거. 자, 두 번째는 조성법. 자, 요소 구성법이 있어요. 자, 우리 뭐로 가도 합격은 하면 돼요. 2시간 공부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보면은 2달 공부해서 합격했다. 그거 생판 거짓말입니다. 2달 합격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보세요. 용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앞에 뭐 숨겼어? 1년 아니면 2년이 붙었어. 요즘 중개사요. 요즘 수능 시험도 아니야. 예? 2년 재수는 필수. 10수까지 있어요. 강남에. 이거 완전히 왜냐면 꼭 보면은 공부는 잘 하는데 시험 시간 내에 못 풀어. 그래서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푸는 요령도 좀 빨리 배우십시오. 자, 환원 이율. 자, 환원 이율은 순수 이율입니다. 자, 용어를 보면요. 이제 순수 이율에 위험률을 가산한 율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순수 이율을 우리 또 말을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시험 문제. 그럼 순수 이율이란 게 뭐냐? 그럼 순수 이율은 우리 투자 이론에서 배우는 뭐죠? 무위험률. 무위험률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니까
국채 수익률, 국가가 보증한. 그런데 시험 문제는 우리 뭘로 내느냐? 순수율 대신에 말을 바꿔서 기대율로 내버려. 그럼 또, 야, 이게 또 고민하는 거야. 기대율이 무위험률인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된 단기적률이지. 이거는 무위험률이 아니야. 이 투자한 자본에 대한 임대 수익 비율인데. 다른 용어입니다. 기대율이 아니고 위험률은 뭐죠? 위험률은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 그래서 위험 부담에 따르는 무엇을 의미한다? 할증률을 의미합니다. 할증. 자, 이때 위험률을 구성하는 요소 4가지가 나오네요. 뭐가 있어요? 위험성 있고, 현금화가 쉬운가 어려운가, 비유동성, 부동산 관리가 또 어려울 난, 쉬울 일, 어려운가 또 쉬운가, 또 투자한 자금이 여러분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 보는 거죠. 자, 이때 위험성이 높을수록, 현금화가 어려울수록, 관리가 어려울수록 위험률은 뭐 한다? 위험 부담에 따른 할증률은 증가. 증가는 여기 플러스 요소로 들어가요. 되겠죠? 그런데 자금이 안전성이 높으면 안전성이 높으면 위험률은 떨어지죠? 위험률은 무슨 거다? 감소하는 요인인데, 이 감소할 때는 여기가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무슨 요인으로?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오고. 위험률이 마이너스는 위험률이 줄어드는 요인이다. 이 말이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위험을 여러 요소로 분해해서 구하기 때문에 이론적 타당성이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위험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세의 주관 개입의 여지가 많은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요 2개 더한 게 환원율인데 대부 비율이 없어요.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부 비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당 금융,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저당 금융이 환원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 거의 대부분 융자를 받는데 그런 점이 단점이죠. 자, 조성법에서 3번째는 무슨 방법? 투자 결합법. 자, 투자 결합법은 또 뭐가 있다? 2가지. 물리적 투자 결합법, 금융적 투자 결합법.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 금융적 투자 결합법 2가지가 있어요. 자, 물리적은 뭐다? 복합 부동산에,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인 경우에 적용하죠. 자, 그럼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이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이죠. 자,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 즉 이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동일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며, 또 토지 소득, 건물 소득 분리될 수 있다. 분리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있다는 가정에 근거해서 구하는 방법을 물리적 투자결합법. 포인트는 서로 다르며 있다. 이게 2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토지, 건물 분리될 수 있으니까. 자, 토지, 건물 2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환원이율은 우리 종합 환원이율. 종합 환원이율인데 토지, 건물 분리를 시킵니다. 자,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토지 환원이율이고, 건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뭐다? 건물 환원이율이다. 자,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건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인데 왼쪽은 뭐죠? 토지 부분, 오른쪽은 건물 부분 분리했어요. 분리. 요거와 요거 더해주면 되잖아. 분리시켰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돼? 가중치가 들어가야 돼. 가중치. 그럼 어떤 가중치가 들어가야 돼? 여기 가중치에. 요 가중치에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토지 가격 구성 비율이 들어가고, 이쪽은 건물이죠. 전체에서 또 뭐가 차지한다? 여기는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가중치 구성 비율이죠.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물리적, 우리가 투자 결합법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토지 환원율은 5%다. 토지 환원율은 5%가, 건물 환원율은 몇 프로다? 10%다. 이때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의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의 구성비가 3대 2다. 이렇게 주어지면 얼마? 이제 가중치 3-2는 얼마? 5. 전체 5잖아. 3-2. 전체 5에서 토지 가격은 얼마? 3을 차지하고 건물은 얼마? 2가 차지. 그럼 얼마? 여기 3%. 요거 4%죠? 3, 4 더해주니까 몇 프로? 네, 7%.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종합 환원이. 그런데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게 가중치 들어오는 걸 못 구해서 틀려요. 요거 못 구해서 틀려요. 보통.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는 거죠. 요 앞까지는 자금 융통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지금 대부비율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자금을 뭐다? 융통받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융통,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부동산 산다. 자,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대출자인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 믿죠? 서로 다르다는 착안합니다. 서로 다르다는데 착안해서 투자 자본을 무슨 측면? 금융적 측면에서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환원이율은, 자, 요거는 투자 금액을 이제 뭐죠? 융자를 받았으니까 내 돈, 남의 돈 구분해야 돼. 내 돈, 남의 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원율은 내 돈,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지분 환원율. 자, 이때 지분은 뭐다? 자기 자본. 그럼 지분 환원율을 다른 말로 자기 자본 환원율. 자, 그럼 내 돈입니다. 그럼 남의 돈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저당 투자자는 대출자인 금융기관입니다.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저당 환원율인데, 문제는 저당은 뭐죠? 타인 자본이에요. 그럼 타인 자본 환원 이율이에요. 그럼 가중치를 곱하면 돼. 왼쪽은 뭐죠? 왼쪽은 내 돈, 오른쪽은 남의 돈. 내 돈은 뭐다? 가중치. 부동산 가격에서 내 돈,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분 비율. 부동산 가격에서 남의 돈,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저당 비율. 저당 비율을 우리는 대부 비율인 LTV라고 해요. 이때 지분 환원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우리는 한 해에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지분 배당률, 여러분 어림세법에서 배웠죠. 지분 배당률을 적용하고, 예? 그리고 저당 환원율로서 뭐를 적용한다? 카즈딘이라는 학자는 저당 상수를 적용해. 그래서 여러분 요게 나중에 보면요, 예? 투자론에 지분 환원율 나오면 아, 요거 지분 배당률이구나. 저당 환원율 나오면 저당 상수구나. 빨리 캐치를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막 나와요, 투자론에. 그러니까 여기 또 어디서 배웠는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쓸모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 더해주면 얼마?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 더해주면 1. 그럼 시험 문제, 대부 비율 40% 하면 지분 비율 몇 프로? 60%. 이제 되네요. 자,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요, 지금 요 수식 보세요. 남의 돈은 이용했는데 뭐가 없냐?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돼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가치 변화가 없어요, 여기. 그걸
요거는 반영 못해. 부동산 가치 변화를 반영 못해서 요걸 좀 더 계량해서 나타난 네 번째가 바로 뭐다? 엘우드법이다. 그래서 엘우드법은 특히 우린 총투자 수익률이 아닌 뭐를 강조한다? 총투자 수익률이 아닌 지분 수익률을 강조하는 학자입니다. 예? 그래서 엘우드법은 환원 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게 몇 가지로 본다? 세 가지. 이걸 주의해서 봅니다. 자, 환원 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세 가지. 자, 여러분 엘우드법은요. 엘우드법은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뭐 한다? 처분해. 그러니까 이 보유 기간을 잘 봐야 돼. 보유 기간. 자,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일정한 보유 기간을 가정하는 거예요. 보유하다가 처분합니다. 여러분 건물 수명 다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엘우드법은. 그러면 보유 기간 동안 매 기간마다 현금 수입과 뭐가 있다? 현금 지출이 있죠. 매 기간마다. 그리고 또 대출을 받잖아요.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거니까 대출을 받으면 또 매 기간마다 뭐를 갚아? 원금이자 원리금을 갚아요. 그럼 이제 원금 갚은 만큼 기간 말에 뭐가 늘어나? 자기 자본, 내 돈이 더 그만큼? 대출 갚으면 그만큼 내 돈이 늘어나지 뭐. 총투자 금액 중에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 원금 갚음에 따라 기간 말 내 돈 늘어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어렵네요. 거기 지분 형성분. 지분 형성분이라고. 지분 형성분. 그리고 또 보유기간, 여러분 취득해서 처분할 때 보유기간 말에 가면은 보유기간 말이 처분이잖아요. 기간 말 부동산 가치가 뭐예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상승분 또는 하락분. 그 세 가지. 상승분 또는 하락분 세 가지. 기간 말 부동산 가치 상승분 또는 하락분 이 세 가지가 뭐에 미친다? 환원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 가지 꼭 기억해둬야 되죠. 그런데 엘우드법은 자, 엘우드법은요. 부동산 가치는 내 돈과 남의 돈 나누었거든요. 부동산 가치는 내 돈은 지분이잖아요. 지분의 가치와 남의 돈 저당 가치를 더해주면 돼요. 이걸 더해줘야 부동산 가치가 나오는데 그럼 이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환원 대상 소득,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환원하고자 하는 소득을 뭘로 받냐? 세전으로 봐요. 예? 여러분이 엘우드법에서는 뭐를? 세전, 현금 수지를 가지고 우리는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환원 세전입니다. 그럼 세전이니까 세금, 예를 들면 뭐죠? 세전이니까 소득세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소득세 같은 건데 이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다 안 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 커요, 안 커요? 우리나라 크죠? 그런데 이걸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세후 소득을 구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게 투자론에서 배웠던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그래서 이거는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이건 누구 입장? 보통의 일반 투자자인 지분 투자자 입장인데 지분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 다섯 번째 누구? 대출자 입장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자, 부채 감당법을 개택법이라고 하는데 누구 입장에서 요거는 예? 저당 투자자인 대출자 입장.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요걸 주의해야 돼. 다 요것만 무슨 입장이다? 저당 투자자인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환원 이율을 구한다. 자, 28회도 출제했고요. 24회도 출제했고 18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었죠.
자, 환원이율은 자, 여러분 투자론에서 배운 용어 하나 복습합니다. 자, 투자론에서 이 용어 배웠거든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용어를 배웠어요. 투자론에서.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도 난다고 해야 돼요. 이거 시험에 매년 출제하는데 올해도 출제할 건데. 네? 그래서 여러분 매년 출제하는 용어는 기억해야 돼요.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인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느냐 한번 써볼까요? 이 순 영업소득 순수익이잖아요. 이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느냐. 그럼 여기에 부채 서비스 1,000만 원인데 순수익이 1억이다. 그럼 몇 배? 10배 되지. 그 얘기입니다. 부채 감당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여기다가 뭐를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 얼마 받았느냐? 대부 비율. 요건 알겠고 대부 비율. 여기다가 뭐를 저당 상수를 곱해요. 저당 상수. 요건 아까 요거잖아요. 요거. 예? 요거는 남의 돈을 가져왔을 때 수익률이에요. 남의 돈을 가져왔을 때 수익률이고 거기다가 부채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을 곱해준 게 환원이율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출자 입장에서. 그래서 요 세 가지는요. 모두 금융기관이 중시하는 요소를 가지고 환원이율을 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요? 객관적이지만은 지나치게 대출자를 보호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왜? 투자 의사결정의 주체는 누구?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누구? 예? 지분 투자자인데. 자, 그래서 이런 부채 감당률은 대출 한계입니다. 여러분에게 대출 어디까지 해줄 수 있냐? 대출 한계를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2년 전에 나왔잖아요. 저당상수 얼마? 저당상수 0.1, 대부비율 40%, 부채 감당률 2 하면 얼마? 2, 40%. 예를 들어서 0. 저당상수 0.1이다. 그럼 얼마? 계산하면 좋네요. 이거 얼마? 4%. 이거 암산 되잖아요. 4%. 2 곱하면 뭐? 8%. 계산되죠? 이거 계산도 안 돼. 2년 전에 출제했잖아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요. 또 18회 시험에는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 그럼 답은 저당상수. 다음엔 그거 안 내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또 출제. 네모 안에 들어갈 말. 그럼 부채 감당률. 말 들어올 때 어떤 용어가 들어오냐. 자, 우선 5가지 배웠습니다. 환원 방법 383페이지 환원 방법 4가지 나와요. 자, 토지에 적용되는 거. 자, 환원 방법. 뭐에 따라서? 그럼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거죠. 자본 회수의 논리에 따르는 환원 방법. 이 4가지. 직접 환원법이라고 해요. 또는 직접법. 자, 여러분이 28회 시험에 토지 특성에서 직접 환원법 나오니까 또 안 들어봤다 하면 안 돼요. 여기죠. 요거 지금. 토지 특성, 영속성에서 여러분 배운 게 뭐죠? 토지는 어떻게 돼요? 농지, 염전 등의 이런 토지잖아요. 농지, 염전 수익을 발생시키죠. 이런 농지, 염전 등의 이러한 토지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토지는 어떻게 사용함에 따라 소모되지 않잖아요.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이론은 적용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감가가 돼야 자본을 회수할 거 아니에요. 감가가 안 되니까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 얘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수익 가액은 얼마? P 수익 가액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토지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바로 환원 이율로 바로 환원하면 돼.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게 직접 환원법인데 그래서 영속성에서 출제했잖아요. 토지로부터의 수익은 영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환원법의 근거 출제 28회 토지 특성에서 했습니다. 요거지 여기서. 그런데 직선법은 어떻게 돼요? 직선 환원법 있고 연금법
인, 우두법이라고 해요. 또 상환, 기금법. 네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호수, 콜드법이라고 해요. 자,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때 요 세 가지는 전부, 이 세 가지는 상각 자산에 적용해요. 토지는 비상각 자산, 이건 상각 자산에 적용하니까 상각이 되니까 뭐가 필요해? 요 세 가지는. 세 가지는 자본, 회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상각이 안 되니까 자본 회수가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직선법은요, 내용연수 유한해요. 요거는 내용연수 무한하죠. 상각이 안 되니까. 요건 내용연수 수명이 유한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져. 수익도 유한해. 내용연수도 유한하고 수익도 유한한 건물이라든지 기계 등에 이런 걸 적용해. 건물, 기계. 상각자산에 적용해. 그래서 수익가액은 상각이 되니까, 여기는 토지는 상각 그런 거 없어요. 상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순수익은 다 뭐를 의미한다? 이제 들어올 때는 이제 다 뭐? 상각전이야. 여긴 다 순수익이 전부 무슨 수익? 상각전. 그래서 전부 우리 수익가액 구할 때는 전부 순수익은 다 뭐다? 상각전이야. 상각전. 전부 상각전. 상각자산에 적용하니까. 그러면 순수익을 뭘로? 환원 이율로 환원하면 안 돼요. 또 뭐가 돼? 상각이 되니까. 요거는 상각전 환원율이거든요. 또 적어줘야 여러분이 또 상각전 환원 이율로 환원을 하면 안 되고, 상각이 되니까 뭐를? 상각률을 더해줘야 돼. 상각률을 더해주면 이 전체가 뭐가 돼? 상각후 환원 이율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환원 이율 하면 상각률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상각 자산이니까. 네? 자, 이렇게 적용되고, 자, 여기는 뭐죠? 복합부동산에 적용합니다. 자, 연금법과 상환기금법은 부동산이 부주와 건물, 기타 상각자산으로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부동산의 경우에 적용하는데, 일반 기업의 경영 또는 부동산의 임대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각전 순수익에 상각 후 환원 이율, 잔존 내용연수를 고려한 복리연금형가율, 이건 연금의 형가계수입니다. 복리연금형가율은 연금의 형가계수를 곱해서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연금법이고, 요 밑에는 이 상각 우리가 후 환원 이율, 잔존 내용연수, 또 뭐 하나 있어요. 축적 이율이 있어요. 축적 이율을 고려한 수익 형가율을 곱해서 수익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상환기금법. 여기는 축적 이율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안전한 자산의 이자율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국채 수익률. 근데 문제 계산 문제 안 내거든요. 계산 문제 안 내거든요. 그래서 뭐만 잘 보면 돼. 직접법 토지고, 직선 건물기계고, 연금법은 뭐다? 이건 상각 금액을 재투자해서 수익을 영장시킬 수 있는 뭐 어업권, 슈퍼마켓, 공장 등의 복합부동산에 적용하고, 여기는 상각 금액을 재투자해도 수익을 영장시킬 수 없는 광산, 광업권, 채석장 등에 적용하는 게 상환기금법. 적용 대상 물건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우선 네 가지 정도 있다는 것만. 계산 문제는 시험 안 냅니다. 계산 문제 시험 안 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뭐만? 요거 어디 적용하느냐, 요것부터 확인. 이렇게 개념, 적용, 어디 적용하냐, 적용 대상 물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정,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자, 400페이지 가시면은 400페이지에 거기에 위에서 거기 14조의 3항 보세요. 감정평가업자는 적정한 실거래가 네모. 자, 위에서 3항
맨 위에 박스에서 사망 봅니다. 적정한 실거래가 네모 사망에 보면은 자 감정평가업자는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거래사례비교법 동그라미. 여러분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는데 거래사례비교법 적용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 때 거기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 이게 포인트야. 자, 그리고 15조부터 가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 물건별 평가가 또 많이 냅니다. 자, 건물은요 시험 문제 내면요 여러분이 정답 많이 물었어요. 최근에 2번 출제를 했는데 하나는 정답 물었습니다. 원가법인데 시험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내요. 원가법입니다. 자, 그리고 20조에 2항을 보면은 건설기계, 3항을 보면은 선박, 상을 보면 항공기, 이것은 전부 원가법을 적용해요. 자,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건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니다. 20조 1항에 보면요.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니라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원가법이 아닙니다. 주의해 두고. 또 과수원이 있어요. 여러분 과수원은 수익환원법이 아닙니다. 자, 과수원은 수익환원법이 아니에요. 거래사례비교법. 21조의 동산 이런 것은 전부 거래사례비교법. 자, 그리고 임대료. 자, 여러분이 이것도 정답 물었죠.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 임대사례비교법.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걸 또 3년 전에 뭘로 출제했다? 적산법으로 출제했습니다.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사례비교법. 22조에. 그리고 19조 2항에 보면은 광업재단. 24조에 3 보면 영업권, 특허권, 예? 상표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전용축성 이용권 이런 무형자산. 이것도 출제 2년 전에 했었죠. 무형자산이라든지. 그리고 24조의 3항에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것은 뭐를 적용한다? 수익환원법. 그럼 시험 문제예요. 여기 나오잖아. 예? 1, 2, 3, 4 보기 연결시켜서 틀린 거 찾아내라. 이걸 출제를 최근에 5번 시험에 3번 출제했어요. 요거 나오면 점수 거저 주는 겁니다. 요건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점수 거저 주려고 내는 문제인데. 자, 16조 봅니다. 거기에 16조. 400페이지 16조. 자,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 보십시오. 자, 감정평가업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뭐를 적용? 거래사례비교법인데 시험에는 원가법으로 많이 내요. 원가법이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 자, 제17조 살림 갑니다. 1항 보십시오. 감정평가업자는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 땅 있죠. 나무,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됐죠? 자, 그런데 이 경우 인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지름이 작은 숲, 소경목림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항 보세요. 자, 감정평가업자는 산지와 인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 자, 20조 5항 갑니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다.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자, 밑줄은 해체처분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해체처분 가액입니다. 자, 그리고 403페이지에 225조로 갑니다. 감정평가업자는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험 문제는요, 원상 회복 비용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로 많이 냅니다. 뭐는 고려해? 대상 물건의 가액 등은 고려해야 하나 원상 회복 비용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시험 문제에 우선은 수익가액 계산 문제, 환원이율 있죠. 이 개념 중요하고, 그리고 물건별 평가, 요 세 가지 우선 3교시 좀 중요하니까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매년 한 문제 출제되는 마지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